자, 327번 가봅니다. 조직 시민 행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직 시민 행동이 뭐냐면요, 조직 안에서 시민 행동을 보여줘라, 뭐 이런 개념이에요.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말이 좀 생소하잖아요. 조직 시민 행동이 뭐야, 조직 시민이 뭐야, 이렇게 끊어 읽으면 안 돼. 조직 시민이 뭔데, 조직 시민이 뭘 행동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직 안에서 시민 행동을 보여줘라, 이런 거예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제 사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가 좀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냐면은, 저는 뭐 경영자 얘기를 100% 그냥 거지것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네 직원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네 누가 담배꽁초를 버렸거나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야. 이 주인의식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주인의식은 그거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리더들이 줘야지. 안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거 아쉬워하더라고요. 아쉬워요. 그런 행동들까지 하면 조직이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사실은. 그쵸?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거고, 내 방에 그런 게 떨어져 있으면 내가 치울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단지 여기가 그냥 월급 받으러, 계약관계, 드라이한 계약관계로, 내가 쓰레기 줍는 건 계약이 안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는 계약관계만 이행하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여기에 내가 뭔가 마음까지 이렇게 다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되게 다른 일이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조직 시민 행동이. 그래갖고 이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양식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개념으로 또 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공적인 보상,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는 것 이외에, 그 이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드라이한 계약관계에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성원들의 역할 모호성 지각은 조직 시민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찾아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역할이 뭐지에 대해서 좀 뚜렷해야죠. 근데 역할 모호성이 지각됐다는 얘기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역할이 뭐지? 나 이 조직에서 해야 될 일이 뭐야?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무슨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조직 시민 행동이 나타나고 내가 능동적으로 뭘 찾아서 하고, 이게 됩니까? 안 되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분명하고, 그런 속에서 내가 이제 또 양식 있는 행동을 거기다 추가할 수 있게끔 해야 이 행동도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된 거고요. 구성원들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조직 시민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뭔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맑고, 내가 분명 몸담고 있는 거에 자부심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면 뭐가 될 것 같은 이런 또 기대감도 있고, 이럴 때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또 발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 공정성 지각이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분명히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 맞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 시민 행동 유형 중 양심 행동에 속한다. 이거 나왔잖아요. 청결을 유지하는 거, 그죠? 자기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거. 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조직 시민 행동 유형 중 양심 행동이에요. 쓰레기 막 버리는 사람들이, 쓰레기 막 길에다 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야, 그래야 청소하는 사람, 저 환경미화원도 먹고 사는 거야. 그게 이게 아주 부족한 사람. 시민행동에, 그죠? 둘러대는 거지, 그게. 그잖아요. 둘러대는 거지. 뭐, 진짜 그거 위에서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서 자기 귀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어떤 수준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준들이 높은 편에 들어가는 시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시민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위 같은 걸 하나 해도, 제가 얼마 전에 그거 봤다. LA 폭동 뭐 그런 걸 봤는데, TV에서 나오는 걸. 거기 보면은 막 다 약탈해. 그냥 뭐 질서가 좀, 경찰이 뭔가 힘을 못 쓰는 것 같다 싶으면 약탈부터 해.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의 정당성이 그만큼 희석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4.19 때부터 쭉 이렇게, 그죠? 뭐 쭉 역사를 보면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럴 때는 공동체적으로 싹 이렇게 모여들어.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양아치 짓을 했다는 보고가 거의 없어요. 그런 보고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그런 데에 매달려. 오히려 평소에 양아치 짓을 하는 사람도 그럴 때는 같이 돌 한 번 던져.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식 수준의 차이가 왜 왔는지에 대한 그 배태성은 뭐 분석하기 나름이겠죠.
원인을 분명히 찾기도 좀 어렵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한테 그런 기질이 있어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문화가 있어.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시민행동에 대한 기대도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해요. 이번에는 마스크 쓰고 이러는 거, 그 자기 희생하고 이러는 것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죠? 남들을 위해서 마스크 쓰는 거. 저도 맨 처음 마스크 안 썼었어요. 내 생각이 짧아서. 이게 뭐 딴 사람이 나한테 전파하는 거를 내가 딴 사람한테 너가 나한테 전파할 수 있는 기분 나쁘니까 내가 쓴다. 이렇게 느낌을 주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초창기에 좀 이렇게 부족하게 쓰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퍼뜨릴 수도 있는 거라 남을 위해선 써야 된다.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저도 열심히 쓰기 시작했거든요. 강의할 때도 이렇게 막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좀 내려간 상태로도 강의하고 그러다가, 그렇지. 내가 또, 복균하고 있다가, 복균이라고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보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퍼뜨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쓰는 거고, 딴 사람들도 이제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열심히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인식이 있는 그런 이제 시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그런 면에서 4번 같은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한번 요건 그냥 흥미롭게 한번 이런 개념이 있구나 하고 찍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갈등에 대한 얘기는 또 이따금씩 나옵니다. 329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인데요.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하죠. 갈등의 발생 원인에서 가장 큰 요인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가치관의 차이.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잠깐 뭐 대북정책 얘기를 했지만은, 대북정책은요, 넘을 수 없는 선이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북한하고는 대화도 하면 안 되고, 북한은 무조건 괴멸시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사람들의 대북 정책은 전쟁이에요. 전쟁 내지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키워서 북한이 까불지 못하게 확 좁히는 것밖에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드도 더 들어와야 된다, 뭐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관점을 가진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랄 얘기죠. 이 전쟁을 하면 이기고 지고 일단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 거를 함부로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점에 대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괴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뚜렷하면 이제 그렇게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남북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그래서 북한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 스스로 망하면 제일 베스트지. 스스로 막 정권이 스스로 내부에서 붕괴되면 그때 우리한테 기회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관점의 차이가 갈등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뭐라도 정부가 한번 움직이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워지잖아요. 북한의 기아 문제가 심각하다, 쌀 좀 보내주자. 우리나라 쌀이 남아서 문제니까. 그래서 쌀을 남는 걸 좀 보내주자 하면은 그거 갖고도 이제 막 난리가 나요. 그 쌀이 정말 배고픈 사람한테 갈 것 같아? 여기서부터. 예. 믿업지 않은 대상한테는요, 뭐 그런 것들 다 의심은 꼬리를 무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무기가 돼서 우리한테 돌아온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더라고요. 우리가 쌀을 줘서 그게 핵이 됐대요. 그런 식의 논리가 돼. 왜 그러냐면 그 꼬리를 계속 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결국에 핵 만드는 비용을 절감해 준 거지. 이런 식의 논리가 되더라고요. 야, 이거는요 극복이 안 돼요. 그렇게 믿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갈등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또 하나는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이해관계 충돌은 어느 한쪽을 들으면 어느 한쪽이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포크 배럴 같은 거 우리 공부했을 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갈등이에요. 다만 이해관계 대립은 우리가 이제 좀 부유해지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면서 해결할 수는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가치관의 차이는요 극복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세대 간의 갈등, 뭐 또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 갈등, 이런 것들은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제일 베스트한 거예요. 존중하는 문화. 합리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 중에도 일리가 있어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극단적인 사람들이에요. 극우, 극자. 이런 사람들은요, 같이 못 놀아. 우리 사회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제 안 하면 불관용하는 태도를 일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용해주면 우리 사회는 불관용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관용한 사람들은 배척 대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서 그 나치 비슷한 거 하면은 처벌해버리잖아요, 그냥. 거기는. 그걸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뭐 갈등 얘기가 나와서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커졌는데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갈등을 없애야 될 대상으로 봤다. 갈등이라는 것을 없애야 될 대상으로, 박멸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박멸의 대상으로 보는 거지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 있어요. 갈등을 없애야 될 대상이야. 갈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갈등은 그냥 없애야 돼. 병균이야, 병균. 응? 왜냐하면 고전적 조직 이론이 뭐예요? 아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이론 아니야.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아니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키는 일만, 왜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어디 있어? 너는 하루에 이 일을 몇 개만 해. 몇 시간 안에 몇 개만 해. 이렇게 주는 건데 거기서 갈등이 생길 일이 뭐 있어요?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 프로세스의 방해 요인이기만 한 거지. 맞아요? 그렇게 인식했던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갈등이 벌어질 이유도 잘 없으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럼 더 이해가 되겠네요. 그죠?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태론의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돼야 된다. 이렇게 봤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행태론은 관찰해 보는 거잖아요. 갈등이 가져다주는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긴장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상대방을 파멸하려고 하는 게 좀 문제인데 갈등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조직 내에서는 하위 조직 간의 갈등이 있어도 큰 조직이 무너지면 자기 숙주가 무너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생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회사 모형 같은 거 얘기할 때 의사결정할 때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갈등의 준해결 그랬잖아. 갈등이 생기는데 됐어 이 정도로 봉합하고 가. 이런 정도. 갈등이 완전히 해결은 안 돼 항상. 그렇지만은 공존하려고는 해요. 조직 안에서는. 하위 조직 간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죠? 숙주가 죽으면 지도 죽어서 그래. 숙주가 죽으면 안 되거든. 갈등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돼. 이런 숙주 이런 얘기는 잘 알잖아요. 이제 우리 바이러스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가 준 전문가? 전부 다 이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바이러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약해지는 오미크론처럼 점점점 약화되면서 이게 토착화된다는 거잖아요. 숙주를 죽이지 않는 방법을 얘네들도 찾는 거잖아. 자기도 살으려고. 그런 거라며 바이러스가 원래. 그래서 이제 치명률이 낮아지는 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60세 이상 노인 빼고서는 치명률이 거의 없다고 지금 오미크론이.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물론 예외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거는 이제 통계상 그렇다는 거지 그게 내가 됐을 때는 또 심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3월 달에 정점을 찍고 통계적으로 보면 3월 달 초 내지 중순으로 전문가 다 전망하더라고요. 그때 한 30만 명까지 찍었다가 내려올 거다. 이렇게 통계로는 잡히나 봐요. 어쨌건 이렇게 되면 토착화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토착화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고 이게 그죠? 이게 센 놈은 센 놈인데 그리고 겨울에는 멀리 퍼졌다가 여름에는 죽어야 되는데 이게 또 여름에도 활동하고 그래서 센 놈이 나타난 건 맞지만 이런 이제 패턴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유해 드린 거예요. 그거 비유해서 보면 하위 조직이 전체 조직이 무너질 때까지 갈등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이제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행태론에서도 그런 게 보이죠.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행태론인 거 맞아요? 근데 회사 이론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회사 모형이 행태론인 거 맞아요? 회사 모형은 뭐에서 발전된 모형이라 그랬어요? 만족 모형. 만족 모형은 누가 제기했지? 사이먼? 사이먼은 뭐 이러는 건데? 행태론 아니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사이먼이 행태론자잖아요. 행태론 주창한 사람이잖아요. 주창은 아닌데 아무튼 이걸 되게 퍼뜨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행태론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의사결정할 때 만족 모형으로 가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적당히 만족스러운 모델을 찾더라. 그게 조직 전체로 확장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사 모형이에요. 자기들끼리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드는 대안은 잘 없어. 그런데 적당히 쟤네들의 요구, 우리의 요구 이런 걸 버무려서 적당히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더라. 그래서 갈등을 준해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행태론에서 그 연구가 돼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 그러면?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갈등에 대해서도 행태론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죠?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을 관찰해 보니 갈등이라는 게 적당히 좀 필요하기도 해 라는 결론이에요. 그런 거지 무조건 제거돼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현대적 접근 방식은요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되죠. 일부러 그래서 갈등을 조금은 조성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것이 많은 에너지를 갖다 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방을 이기고 싶은 욕망이 매우 크잖아요. 그런 게 크잖아요. 그죠?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발전시켜 준다. 제가 또 이제 봤던 영상이 어제 어떻게 하다가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자주포, K9 자주포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는 나라인데, 산악지역도 가지고 있고, 사계절이 있는데, 우리가 상대해야 될 때가 북한, 더 나아가서는 중국, 이렇게 해서 상정을 해보면, 여기가 다 추운 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영상은 노르웨이에서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샀다. 독일에 굉장히 유명한 걸 제끼고 샀다.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분석해 주는 거를 제가 봤는데, 분석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겨울철에 산악지대에서도 잘 되는 거. 노르웨이가 딱 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사막에 가서도 팔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린 여름도 있어. 여름도 있어서 더울 때에도 얘가 버틴대. 필요하게 되어 있는 조건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막 그걸 이기고자 하는 욕망. 그죠? 북한의 전력보다 우리가 앞서야 되니까 무기를 발전시킬 때에도 그런 요소들을 꾸준히 개선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운 나라 가서도 팔리고 추운 나라 가서 팔린다. 보세요. 그래서 이게 경쟁이라고 하는 게요, 결국에는 긍정적인, 갈등이 긍정적인 에너지도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조직 내에서도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얘네들하고 얘네들을 약간 좀 싸움을 붙여. 그러면서 서로가 이기려고 새로운 것들을 막 자꾸 만들어내는 거지. 이런 과정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잘 활용하는 기법들이 발전하고 있다. 토머스가 또 대표적인 학자인데, 갈등에 대해서 이 양반은 이제 어떻게 제시했나요? 토머스는 갈등 유형을 크게 이제 요 그림이잖아요. 요 그림으로 제시했었는데, 기억나요? 요건 이제 타인의 이익이고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타인의 이익, 상대의 이익, 이런 거죠. 여기는 상대방, 타인의 이익. 요거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내 이익만을 막 추구하는 힘이 너무 세면, 그때는 경쟁심. 내가 쟤를 누르고, 승자 독식이니까 경쟁은. 내가 이겨야 돼. 뭐 이런 게 작동하고, 타인의 이익만을 또 생각해주고, 나는,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이제 순응하는 게 나타나고요. 그죠? 그런데 짜증나, 이런 갈등상 너무 싫어, 난 싫어,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회피. 그죠? 회피가 되고, 적당히 너도 조금 나도 조금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타협. 그런데 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방법 없냐? 이렇게 하면 거기는 협동, 협력, 이거였잖아요. 기억나죠? 이거 협력, 협동,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라는 2가지 차원을 구분해 설명했고, 경쟁은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상대방의 이익은 필요 없어. 난 그거 고려할 바가 아니고, 나을 바 아니고, 나는 내 이익만 많이 챙기면 돼. 이렇게 가는 거고, 수능이란 자신의 이익은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방안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근데 요거 수능은요, 요거 상대방의 이익만을 만족시키는 게 맞는 거죠. 4번은 타협이니까 서로 양보하자는 얘기지, 윈윈의 내용은 이건 협력이에요, 협력.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내시고요. 토마스 됐고, 의사전달에 관련된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332번으로 갑니다. 조직의 의사전달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의사전달은 이런 구조로 봤었잖아요. 의사전달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공식적 의사전달과 비공식적 의사전달.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얘기가 어떤 뭐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네들 이제 친소 관계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이끼리 정보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고, 공식적인 의사전달이다 이렇게 가면 이건 어때요? 요 안에서 보면은 공식적 의사전달 안에서 보면 여기서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직적 의사전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의사전달이 있죠. 맞아요? 이런 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수직적 의사전달에는 하향적 의사전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향적 의사전달도 있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하향적 의사전달과 상향적 의사전달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의사전달은 이제 옆으로 소통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의 객관적이고 책임소재가 명확하죠. 공식적 의사전달은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고 이걸로 다 공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거를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유포했다가는 그 책임 다 져야 되잖아요. 그죠? 응? 그리고요,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맞죠. 공식적으로 이걸 보고하려면 긴장감도 있고요. 그리고 소외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소외감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사람에 내가 끼지 못하면 그 정보를 나한테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공식적 의사전달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비공개 의사전달도 있잖아요. 모든 걸 뭐 공식적이라고 해서 다 오픈해서 누구나 다 알게끔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어때요? 야, 그거 너 얘기 들었어? 야, 여기 임원단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대. 이런 얘기를 나한테도 전해줘. 그잖아요. 비공식 의사전달. 그래? 너 어떻게 알았어? 아, 내가 친한 뭐 이게 선배가 있잖아. 거기 들었더니 이런 얘기 하던데. 이런 식으로 막 의사전달이 오면 그러면은 나도 정보를 아는 거지. 그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 개인적 욕구가 충족되죠. 그리고 이제 뒷얘기 같은 것들 이런 거 알고 싶잖아요. 내막 이런 거 알고 싶으니까요. 공식적 의사전달은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비공식적일 때 조정과 통제가 안 되지. 지들 맘대로 막 이게 소문을 낳고 뭐 이러면서 점점점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얘기들까지 막 다니고요. 출처 없는 얘기들도 막 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비공식적 의사전달 대표적인 걸로 여러분 있잖아요. 주식 같은 거도 하시나? 관심 있으신가? 근데 그런데 보면 찌라시도 찌라시. 그런 게 비공식적 의사전달 일종의. 장애들끼리만 공유하는. 그래서 거기는요. 확인이 된 것도 있지만 잘 안 된 것도 있는데 이런 소문이 있다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은 원래 그 소문도 영향을 미치는 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왜 공개적으로 못하냐. 물론 그 정보가 돈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거 잘못 나가면은요.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그런 기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뜬 소문 때문에 어떤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런 정보들을 막 담아서 막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일종의 비공식적 의사전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위험한 거예요. 거기 나오는 얘기를 100% 다 귀담아 듣는 것도 잘못된 태도죠, 사실은.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참여 인원이 적고 접근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의사전달 체제에 제한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참여 인원이 적고 접근 가능성이 낮다. 그럼 의사전달 체제에 제한성이 높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한돼서 아까 임원회의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남들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거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정보는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조직 정보는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조직 정보는 좀 더 가보는데요. 정보사회와 전자정보 그랬는데 유비쿼터스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원래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은요. 이게 시의성이 있어요. 시의성. 한때 유행하다가 그 개념을 넘어가 이제. 그러면 새로운 개념이 나와. 요즘에 유행하는 말은 메타버스 아니에요? 메타버스? 그런 말들? 새로 생긴 말이잖아. 작년쯤부터 이게 유행하기 시작한 말이에요. 그잖아요. 메타버스는. 근데 그 개념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 개념이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그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게 히트치는 용어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뭔가 흐름이 있어. 이게 용어가. 근데 유비쿼터스 개념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용어예요. 이게 지금도 점점 더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유비쿼터스. 이게 온과 오프가 결합되는 방식입니다. 온과 오프가 결합되는 방식이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주 단순하게 보면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 넷플릭스 같은 거를 내가 그죠? 핸드폰으로 보다가 집에 TV로 옮겨서 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 내가 딱 본 데부터 이어서. 그런 게 다 가능하잖아요. 그게 이제 유비쿼터스 개념이에요. 유비쿼터스 개념이고 이런 게 이제 확장되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랏이라 그래서 LOT? 랏, 사물 인터넷. 그런 개념들도 다 적용돼서 그런 거는 뭐 별개 개념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끊김없이 내가 외출하고 있을 때도 우리 집에 있는 기기들을 그죠? 내가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동작시킵니다. 동작시켰다 멈췄다가 다 가능합니다. 그죠? 다 연계돼 있어요. TV 보고 있는데 건조기가 끝났습니다. 이런 게 막 뜨고 TV에. 그죠? 이런 게 뜨고. 이런 게 다 넓은 의미에서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묶어서 볼 수 있거든요. 행정 서비스도요. 이런 개념들에 쫓아가 줘야 돼요. 이제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분을 점점 모호하게 가져가는 게 이제 실현되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이 올 거야 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했지만 그런 게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구분이 뚜렷하거든요. 그 구분이. 아, 이건 컴퓨터로 하는 일, 아, 이건 현실의 일. 이게 구분이 뚜렷해. 왜냐면 나 어릴 때는 가상세계가 없었거든. 가상세계가 없다가 나중에 가상세계라는 게 등장했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머리로 이해하면서 보는 건데 어릴 때부터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구분이 모호한 거예요. 구분이. 가상과 현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범죄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가상과 현실에 헷갈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현피 뜨고 이런 애들도 난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 그 현실하고 그걸 헷갈려 하는 것 같아. 현실의 자아와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된 속에서의 자아를 헷갈려 하는 거야. 이게 그런 거에 아주 단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건 그런 시대가 점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비쿼터스 같은 거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도 기출문제로 이게 지방직위 출제가 또 딱 됐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이 인터넷 기반 전자정보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 서비스에 무한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전자정보기술 패러다임이다.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였어요, 또, 그죠? 예, 큰 틀에서는 이렇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인간을 복잡하고 불편한 컴퓨터 작업을 하여 예속을 강화함으로써 비인간을 가져온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거죠. 오히려 복잡한 거에서 해방되고, 그죠? 현실 속에서 그냥 녹아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복잡한 거요? 복잡한 거 끝판왕으로 가볼까? 옛날엔 프로그램 하나 띄울 때 윈도우가 없던 시절. 윈도우가 없던 시절 알아요? 도스라는 걸 알아? 도스? 프로그램 하나 띄울 때요. 엄청난 타이핑을 해요. 한 페이지를 다 희한한 암호를 타이핑해야 프로그램 하나 띄우던 시절이 있었어. 응? 그 10 이렇게 쓰고 한 칸 띄워. 그리고 이상한 외계어를 막 쳐. 20 그 밑에 줄에다가 한 칸 띄워. 막 이상한 말 써. 이거를 한 80, 90 막 이렇게 치고 엔터 한번 치면 프로그램이 아주 소박한 프로그램 하나가 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편리하게 점점 바뀌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마우스도 필요 없고 터치로 모든 일들을 다 하려고 하고, 그죠? 그런 걸로 하고 터치도 필요 없어. 내가 켜놓고 말로 하면 얘가 알아듣고 이걸 실행해 주려고 하잖아요. 점점 이렇게 바뀌는데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우리가 불편한 컴퓨터 작업을 예속이 강화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이제 직관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게. 그래야 현실과 가상이 구분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일상인지 컴퓨터인지 구분이 딱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거지. 2번이 당연히 답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번 요거 알겠죠? 이제 이게 통합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이런 얘기 나와 있죠. 4번,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연결하시고요.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335번에 나옵니다. 빅데이터도 계속 유효한 개념이고요. 앞으로 더 커지면 커지지 이게 중요도가 작아질 개념은 아닙니다. 빅데이터. 요즘에 이게 여론조사가 일관성이 없이 나오잖아요. 이게 대선 여론조사. 그거 보다 보니까, 앞으로는 진짜로 빅데이터로 이거를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싶어요. 여러분 전화로 모르는 번호는 받아요, 안 받아요? 저도 전혀 안 받습니다. 전혀 안 받고, 아쉬우면 문자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 받아. 그러니 여론조사에 잡히는 게, 이게 널뛰게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 안 받습니다, 그거를. 아예 그냥 듣고 끊는 것도 아니야. 웬만하면 안 받아.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취업 준비하는 사람, 입시 준비하는 사람, 어디서 모르는 전화 오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고서 웬만하면 안 받아. 제 주변에 최근에요, 자기 아들이 추가 합격했는데 그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아들이 재수를 했는데 대학을 못 갔대. 그런 사람 봤어. 그 스팸하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도 무조건 받아야 돼. 그래서 뭐 대선 후보가 계속 전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라인 나오고 막 계속 전화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괜찮다고.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거 경험하는 거고요. 안 그런 사람들은 거의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뭘로 조사해야 되냐? 빅데이터. 그래서 이게 그 트럼프가 당선될 때, 힐러리가 떨어져 트럼프가 당선될 때 구글만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모든 여론조사 기관은 힐러리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 그러나 실제 당선은 트럼프가 됐죠. 트럼프가 됐어요. 그거를 구글은 알고 있었대. 구글은. 그러니까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근데 그걸 발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이거를 가공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재작년 마지막에 말에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면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전에는 개인정보라서 절대로 공유하면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그거 막 팔아먹었었거든, 개인정보를. 제 정보도 중국에서 여러 개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 정보를 어디 가입하면 가입자 정보를요, 5원인가? 그렇게 받고 팔아먹었어, 대기업들이. 과거에. 그래서 그 정보를 절대 못 건드리게 막아놨었던 거예요. 막아놨었던 건데, 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그걸 다 막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가공의 정보로 바꿔가지고,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게끔 바꿔서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빅데이터고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 여론의 향방을 읽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래서 그 포털 사이트들은 대충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진짜 안개 속이야. 우리가 여론조사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확 이렇게 또 바뀌고 하기도 하고, 같은 날 조사에도 서로 반대 결과도 나타나고, 희한합니다. 그거는 그 전화를 받는 사람들끼리의 얘기라서 그게 어떻게 표집되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웬만한 사람들은 안 받고 있다. 지금, 귀찮은 전화. 이런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빅데이터의 부상의 이유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보급 확대를 들 수가 있죠. 이런 데다가 뭐냐면요, 자기 개인정보를 다 올려, 자기가. 여러분, 그리고 그거 있죠. 내가 뭔가 좀,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페이스북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마다 다 들어가서 내 동선 경로 그 파악하는 거, 추적하는 거를 차단을 일부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입할 때 그게 다 승인돼 있거든요. 승인돼 있어갖고 나중에 그거 뒤져보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있었는지 다 나와. 핸드폰 켜고 있으면 진짜로요. 다 추적돼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무섭고요. 제가 그 얘기 해줬나? 페이스북 주가가 떨어지는데 뭐 얘가 그런 얘기 해줬나? 페이스북이 요즘에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산대. 페이스북이 그럴 리가 없지 이러고. 근데 그게 아니고 페이스북을요, 미국에서는요, 존폐의 의구심까지 갖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은 페이스북이 지금까지 광고해왔던 방식이 개인정보를 다 파악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광고를 띄워줘서 타겟팅이 딱 이루어졌대요. 근데 이거를 아이폰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페이스북 같은 거 이거 띄울 때 아이폰에서 물어본대요. 당신의 개인정보를 페이스북이 가져가는 걸 동의할 거냐. 근데 그런 걸 띄워주면 누가 동의를 하겠어. 부동의하겠죠, 많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광고 타겟팅을 하는 것에서 적중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이 여기다 광고 받을 때 비싼 돈을 받고 광고를 유치했는데 그 힘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대요. 미국 사람들은 애플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또 전화기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업 자체의 존폐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그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쩐지 나만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생각하는 그 상품이 내 이거 SNS에 막 뜨잖아. 그래서 야, 여기 이런 정보가 떴네. 마침 이거 나 궁금했는데 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차단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빅데이터가 부상하는데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에서 개인들의 신상이 많이 노출된 거,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존 같은 데 고객 행동 패턴 데이터, 이거는 실제로 자기네 사이트에 들어와서 막 구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연령대 사람이 요 물건을 사면 요 물건도 사더라. 그런 게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또 얘네는 아예 대놓고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아마존 같은 데가 행동 패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고, 이마트 같은 데 가면 그 포인트 적립하게 하는 게 다 그거예요. 빅데이터 축적하는 겁니다. 빅데이터.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짜는 포인트 조금 쌓아주면서, 내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내가 5,000원 상품권을 포인트로 받아가라고 그래서 상품권 받으면 물어봤어. 내가 이거 얼마 쓴 거냐? 500만 원 썼대. 그래서 500만 원 쓰면 5,000원 하나 주면서 그러면서 빅데이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빅데이터에 수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오프에서 활동하니까 그런 식으로 모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가 아닌 정형형 데이터를 지칭한다. 빅데이터의 특징은요, 속도, 크기, 그리고 다양성이에요. 이거는 형체가요, 딱 굳어져 있는 거라기보다는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이건 그래서 멀리서 내다봐야 보여. 빅데이터의 흐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3번 요게 이제 틀린 얘기고요. 이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제도적으로 선행돼야 된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따라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정보와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요 그 옳지 않은 거 하나만 딱 집어볼까요?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4번이에요.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다고 중앙집권화, 권위주의 정부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죠. 그 우려를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빅브라더 개념이 나오는 그 1984라는 소설 아닙니까? 예, 오래전부터 그걸 고민해 왔던 거예요. 이 중앙집권화가 다시 될 거다 이런 걱정을.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철저히 견제하는 겁니다. 중앙집권화. 그런데도 그 누구지? 그 미국에서 해킹해가지고 왜 미국의 정보 같은 거, 정보 비밀 정보 같은 거 빼돌렸던 사람 있잖아요. 그 영화화도 됐는데 최근에 그 사람 누구더라? 러시아로 망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실제 정보기관에서는 다 개인정보 빼돌려서 축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자기가 목숨 걸고 그걸 폭로한 미 정보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 러시아로 망명해서 도피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위험하다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야, 국가가. 그렇게 되면 중앙집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장치들을 공식적으로는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방향성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고 하셔야 돼요. 이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아시겠죠? 자, 그런 거 하나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정보에 관한 내용 339번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전자정보 기반 기술 패러다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에서 모바일 기술로, 다시 모바일 기술에서 인터넷 발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건 순서가 안 맞는 거잖아요.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모바일 이렇게 넘어와야 되죠. 1번이 답이 됐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또 읽어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 그리고 지식을 요 341번에 보면 암묵지와 형식지로 나누는데 암묵지는 각자가 그냥 가지고 있는 노하우고 형식지는 실제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화되거나 공유되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암묵지에 해당되는 거 골라라 그러면 거기에서는 경험, 숙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하우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암묵지예요. 나머지는 다 지금 공개되고 오픈되고 공유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형식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묵지의 형식지화가 필요해요. 그게 학습 조직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347번 문제 잠깐만 보실게요. 이제 다 끝났어요.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점점. 요거 이제 347번에 보면 전자민주주의는 부정적 효과와 연관된 개념을 볼 수 없는 것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모자이크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용어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걸 꺼낸 건데 이거는요 긍정적인 그 다양성 같은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모자이크 민주주의. 민주주의에서도 왜 소수의 인종이나 소수의 그룹은 차별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면 전자정보가 되면 그런 사람들까지 다 챙겨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모자이크 민주주의라는 긍정적인 용어가 나온 거고요. 나머지는 다 나쁜 말이에요. 특히 그 전자 파놉티콘 이거는 뭐냐면은 파놉티콘이라는 게 제레미 벤담 아시죠? 제레미 벤담 우리 왜 공리주의 얘기할 때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형 감옥이야. 원형 감옥인데 가운데 감시탑이 있어. 감시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감시탑에 들어가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만 구멍을 뚫어놔. 그리고 원형 감옥으로 삥 둘러져 있어. 그러면요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삥삥삥 돌면.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야 감시탑에 누군가 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래가지고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한다. 자기 검열. 우리 그런 거 많아요. 자기 검열. 인터넷 댓글 쓸 때 실명제를 하냐 마냐를 가지고 왜 그래요? 실명제를 하게 되면 자기 검열을 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정부를 비판했다가 괜히 비판했다가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은 어디서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자파놉티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감시받는 것 같은 이런 효과가 생긴다는 거지, 여기가. 그래서 익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익명성을 또 줬더니 연예인, 운동선수 이런 사람 자꾸 자살하게 만들고 그러잖아. 이건 또 문제고. 이게 참 어디까지 절충해야 될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허위 정보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문제고.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게 좀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전자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마지막으로요. 정부 3.0 얘기만 간단히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3.0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 나올 확률은 굉장히 없다. 지금은. 그런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박근혜 정부 작품이어서요. 그런 건데 아무튼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1.0 때는 일방적인 정보 제공, 2.0 때는 양방향 정보 제공, 3.0에서는 요거는 맞춤형 정보 제공.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맞춰서 제공해준다. 이런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4번 같은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4번이 옳지 않은 건데 아니다. 잘못 봤다. 나는 창구에서 준다 그래가지고 1.0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생활 민원 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해 준다는 게 여기 통합이 중요한 거네.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가 여러 개 흐트러져 있을 때 돌아다니면서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모아준다는 원스톱 개념이라서 요거 4번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요게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보는데 그러네. 2번에서 보니까 직접 방문 요건 1.0이고요. 인터넷 중심 여기가 이제 2.0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이미 다 벗어난 단계이라서 2번을 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정보공개제도 간단하지만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너무 시간이 오버가 많이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조직혁신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조직론 마무리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고생하셨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